자,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윤동주 동시입니다. 우리 재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윤동주 시인이 이제 우리 일제감정기 때 시인이잖아. 여기에서 가장 일제감정기에서 윤동주의 마음이 일제감정기의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시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한 3분 줄 테니까 자기가 가장 일제감정기의 사람들의 마음을 윤동주가 쓴 것 같은 시를 찾아줘. 예림이 성현이 이해했어? 네. 네. 사 47분인데 지금 찾는 사람 없으면은 어, 내가 먼저 나 그럼 잠깐만. 너 먼저 이, 이, 성일이가 먼저. 눈 오는 지도라는 시가 뭔가 여기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훌훌히 가는 것이냐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그나마 좀 그런 상황을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 몇 쪽이야, 나는 성현아? 아, 잠깐만요. 78쪽이요. 제 책으로는 78쪽이요. 제목이 뭐라고? 눈 오는 지도요. 눈 오는 지도? 너는 어떤 책을 갖고 있는가? 아, 스님 책으로는 제, 88쪽이구나. 제 음, 책도 78쪽이요. 눈 오는 지도. 실행해? 나는 여기 별에는 밤이 가장 뭔가 살짝 우리 일제감정기에 우리의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일하러 엄마랑 헤어지기도 하고 막 자기도 일해야 하는 이런 일들을 뭔가 별에 빗대어 표현한 것 같아서 그런 점이 뭔가 우리네 일제감정기 모습이랑 비슷한 것 같아. 예림이는. 나는 반딧불이라는 시가 가장 일제감정기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시 같은데, 왜냐하면 약간
반딧불을 부서진 조각으로 표현하면서 약간 일제의 감정이 되면서 약간 흐트러진 희망들을 다시 주우러 가자는 약간 독립에 대한 희망 같은 시로 보였어. 이 책에 이제 우리가 저번에 마사코의 질문에서도 봤던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시가 있는데 이 서시가 너희는 어떤 뜻인 것 같아? 나는 이것도 뭔가 시가 뭔가 작가의 시대나 가치관에 반영이 돼서 뭔가 작가의 시대에 반영이 돼서 그렇게 이렇게 뭔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문장이랑 아니, 구절이 나온 것 같은데 너희들은 어떤 구절이 어떤 작가의 생각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예림이가 먼저. 나 조금만 더 생각하고 말. 어. 상현이는 음, 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 부분 아닐까? 준호는 질문을 잘 못 들어보다 한 번만 다시 말해줘. 그 윤동주 시인의 서시는 그 저번에 우리가 마사코의 질문에서도 나왔듯이 뭔가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시잖아. 근데 이 서시에서 어떤 구절을 작가의 한 구절을 선택해서 작가의 어떤 생각이 발현됐는지 말해보자. 음, 난 딱히 없었던 것 같아. 뭐라고? 난 딱히 그런 생각은 잘 안 든 것 같아. 그러면 예림이는 나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 부분이 약간 후손들한테 약간 부끄럼 없이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했던 시 잠깐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아까 누가 진행하기로 했지? 예림이? 저요. 성현이가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림이 진행하고 준호 진행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 책으로는 80쪽인데 아마 지금 갖고 있는 책들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쪽수가 좀 다를 거야. 근데 아마 그 근처에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 책으로는 네, 서시가 80쪽입니다. 우리 재아가 서시를 한번 시답게 낭송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재아, 네. 제 책으로는 70세기 서시 음, 낭송하겠습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서시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로 꼽히고 있고 또 가장 많이 이렇게 그 암송 외우는 어떤 그런 시에서 이 시의 전체는 못 외운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중날까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정도는 누구나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구절. 근데 아까 여러분이 말한 대로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뭐 걸어가야겠다. 뭐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쭤봐도 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와 관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죽는 날까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 없기를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예레미 얘기는 후손들에게 부끄럼 없기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떻게 누구한테 부끄럼 없는 거야? 성현이가 보기에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부끄럼 없기를 또는 누군가는 하늘을 우러러라고 할 때 하늘을 우러른다는 어떤 그런 의미는 하느님 신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 자,
준호, 부끄러움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음, 딱히, 어, 조,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뭐라고 준호야?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너는 어때? 너는 어떤 때 너는 부끄러움을 느껴? 저는 뭐 발표를 할 때나 이럴 때 부끄러움을 좀 덜. 여기서 말하는 그 부끄러움이 발표할 때 부끄럽다. 이런 부끄러움일까? 재한 어떻게 생각해? 음, 여기서 부끄러운 살짝 생전에 자기가 했던 뭔가 나쁜 일들 같은 거를 부끄러움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그런가 예전에 자기가 했던 걸 수치심이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요? 음, 예림이 어때? 일주일을 돌아봤을 때 부끄러움 없이 산 것 같아? 아니면 부끄러운 일 있는 것 같아? 예림이 너의 삶을 놓고 봤을 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어? 아니면 부끄러웠어? 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림이 잘 살았네. 자, 여기서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는 말은 결국 떳떳하게 살기를 이라는 말인데 아니면 사람 마음 안에 이제 뭐가 있다는 거야? 내가 부끄러운가 부끄럽지 않은가를 가늠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야? 우리 뭐 그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이유들은 바로 사람 마음 안에 양심이 돼, 양심. 양심이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를.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 부끄러움과 부끄럽지 않다는 건 도대체 누가 정해주는 거냐? 라는 말의 부분에서 사회적인 가치다. 사회적인 기준이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건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비춰 봤을 때 거리낌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없고가 판단된다. 그래서 뭐 신의 계율을 잘 지키는 건가, 종교의 계율을 잘 지키는 건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고 욕망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존재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 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거는 이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지 현실에서는 사실은 부끄러움 없이 살기란 거의 뭐 한 거야? 불가능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부끄러움 자체를 잊고 살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어린 왕자에 보면 그 술 마시는 사람 얘기 기억나? 어린 아, 왕자를 똑바로 읽어본 적이 없어서. 왜 그 사람이 왜 술 마시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래?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신대. 뭘 잊고 싶냐고 그랬더니 술 마시는 게 부끄러운 걸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거야. 어? 그럼 어떻게 보면 말 좀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럼 자기가 술을 뭐 하면 되는데? 음, 안 마시면 되는데 술 마시는 게 부끄럽고 그 부끄러운 걸 뭐 하기 위해서? 잊기 위해서 또 술을 마신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부끄러움이나 이런 걸 아예 모르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고 막 자기 정당화를 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를 속이면서. 뭐 이런 사람마다 그 살아가는 방식이 제각각 다른데, 어쨌든 이 시인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며 그 살아가는 어떤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구도자의 길, 종교인의 길, 그런 길을 추구하는, 절대 양심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인 것도 볼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이 구절이 뜻하는 바는 뭘까, 성현아? 그러니까 뭔가 살짝 약한 바람처럼 음, 조그만한 실수에도 뭔가 괴로웠다? 그렇지. 잎새에 있는 바람이라는 거는 아주 소소한, 아주 사소한 것이랄지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척이나 예민한, 예민한 감성, 감수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인 거지. 그래서 이른바 공감력,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인물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보면은 아유 뭘 그래, 아유 그까짓 거 갖고 뭘 그래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덤덤한 어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 곧 자기의 살을 막 애는 듯한 자기의 아픔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그 사람들마다 이렇게 공감력이 뭐한 거야? 다른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난 한 주, 이번 한 주 다들 힘들어했다고. 어?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들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이제 뭐 아주 대참사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보통의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힘들다고. 근데 이 와중에도 별로 힘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대참사가 아닌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뭘 그런 거 정도까지도 그래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 그런 잎새이는 바람이라는 거는 정말 미풍이지 미풍. 사람들이 느끼지도 못한 어떤 그런 미풍에도 그런 일에도 자기는 괴로워했다. 느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위에 한 점이라는 말과 호응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다 보니까 그 작은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역시 절대 이상을 추구하는 어? 하늘을 우러르는 어떤 그런 마음이 바로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고, 자,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준호, 뭔 말이야, 이? 음, 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를 거 없을 것 같은데.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준호야? 여기서 무슨 말이 어려워? 죽어가는 게 뭐야, 준호야? 그냥 깨꼬닥 그냥 뭐 죽는 거, 그러니까 죽는 게 뭐가 있냐고. 뭐 살인, 아니, 죽어가는 거, 죽는 거가 뭐가 있냐고. 넌 지금 죽이는 걸 말했고. 아, 음, 준호 너잖아, 준호 너. 예, 준호 너 죽어가잖아, 지금. 예, 선생님이 죽어가잖아. 예, 또 뭐가 죽어가? 제가 어? 또, 죽어가는 거에 또 뭐가 있냐고, 준호야. 또 뭐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도 죽고, 그럼 사람만 죽어가? 뭐 또, 동물들도 동물도 죽어가고, 또, 곤충, 어? 그냥 다 죽어가는, 다 죽어가는 거, 다 죽어가는 거야. 근데 안 죽어가는 건 뭐야? 우리가 사람들 생각에 안 죽어가는 거는, 안 죽어가는 건, 응? 우리가 보통 죽지 않는 거, 뭐 안 죽어? 성현아, 안 죽어가는 거 뭐? 어려워? 아니, 안 죽어가는 거 뭐가 있어? 뭐 사람, 뭐라고? 안 죽어가는 거, 성현아, 안 죽어가는 거에 뭐가 있어? 안 죽는 거. 성현아, 안 들려? 아, 말하고 있는데요. 뭐, 죽는 거라는 게 무슨 의미? 뭐라고? 선생님이 너무 어렵게 물어보나? 야, 지금 죽어가는 게 동물, 식물, 사람 이런 거 다 죽잖아. 안 죽는 거 뭐가 있냐고. 아, 그러네. 물건들, 예림이 뭐? 물건이나 물건, 안경, 아, 아, 돌, 아, 바위 죽어? 아니요. 안 죽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생물과 무생물로 구별하잖아. 죽는 건 뭐야? 생물, 생물이 죽는 거지. 안 죽는 건 무생물. 무생물이 안 죽는 거지. 그럼 여기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말은 뭘까, 준호야? 음, 어? 어, 살아있는, 어, 살아있는 생물들을, 어. 뭐, 이 만나시는, 그, 그냥, 사랑을 해주라고 이런 거. 그래. 그러니까 준호가 재하도 사랑하고 예림도 사랑하고 선배도 사랑하고 성현도 사랑하고 네 개도 사랑하고 고양이도 사랑하고 장미꽃도 사랑하고 벼도 사랑하고 그냥 모든 죽은 걸 사랑해야 된다고 준호야. 특별히 어려울 거 아닌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결국 이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것들은 결국 모든 생명체를 사랑해야지라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절대 사랑을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보면 선생님이 아까 생물과 무생물로 나눴지만 돌은 사실은 죽어가지 않아? 돌은? 어때 여러분 생각에 돌이 죽어갈까 안 죽어갈까? 안 죽어가. 준호는 돌이 안 죽어간다. 자, 근데 돌도 죽어간다는 사람이 있어. 야, 이 볼펜도 죽어가. 왜 이 볼펜 죽어갈까? 잉크를 다 쓰니까. 써가니까. 잉크 다 쓰면 이게 더 이상 볼펜으로서 기능하지 않잖아. 또 이 형태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 닳아서 없어지잖아. 썩고 없어지잖아. 그럼 이 볼펜이 살아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가 우리가 생명체, 뭐 호흡하고 뭐 성장하고 이런 생명체인데 그 기능이 끊어지는 걸 죽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존재 자체의 기능이라던가 그 존재 자체의 형태가 뭐해지는 것? 사라지는 것, 변하는 것. 이걸 보고 죽어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것들은 절대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자,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것들. 예림이, 뭔 말이고? 어, 앞으로 뭘 거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 있는 그대로 봐드리겠다. 쟤야, 네, 뭔가, 저도 예림이랑 비슷한데, 응, 지금 상황을 살짝 똑바로 판단하고 그 응,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이제 사람이 커다랗게 두 가지 길이 있어. 절망적인 상황이야. 그러면 그만둘 수 있잖아.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만둘 수 있잖아. 나 포기 안 해. 이럴 수 있잖아. 또 하나는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뭐해? 그냥 묵묵히 가야 될 길을 가는 사람 있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인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국은 자기의 길을 가야겠다는 어떤 그런 강인한 의지, 결연한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 주어진 길, 주어진 길이라는 말이 좀 문제가 돼. 성현이 주어진 길이라는 게 왜 선생님 생각에 문제라고 하는 걸까? 성현이가 보기엔 주어진 길이 뭐라고 생각해? 자신의 미래? 자신의 미래? 쟤야, 네, 주어진 길. 저 주어진 길 아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길이 왜 문제냐고. 선생님 생각에 왜 문제라고 하는 걸까?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음, 사람의 길이 하나라고 여겨요. 음. 자, 주어진이라는 말은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개척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길이라면 어떻게 보면 운명론자의 어떤 그런 생각이야. 또는 주어진 길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는 각자에게 이른바 소임, 맡은 바가 있다는 거야. 예림이에게 주어진 길은 도대체 뭐냐는 얘기야. 재하에게 주어진 길은 도대체 뭐냐는 얘기야. 그래서 주어진 길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나 아니다. 존재하지 않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개척해 가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이해가? 또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는 그렇게 그냥 생각 안 하고 지금 여러분이 그냥 학생이야. 그럼 여러분이 뭐로서? 학생으로서 해야 될 바. 내가 선생이야. 그 선생으로서 해야 될 바. 여러분이 뭐 아들이야. 그럼 아들로서 해야 될 바. 딸이야. 딸로서 해야 될 바. 이런 부모야. 부모로서 해야 될 바. 이렇게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들은 결국 뭐야? 자연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고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각자의 일들이 굴러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지프스 신화 알아? 준호? 아니요, 잘 몰라요. 시지프스 신화 아는 사람? 그 왜 커다란 바위를
계속 이렇게 올리잖아. 산 꼭대기까지. 어? 근데 어떻게 돼? 불로 떨어져요? 다시 굴러 떨어지잖아.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그또 다시 굴러 올려. 올려야 되잖아. 자, 예림이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네가 바위를 딛고 굴러 올려 떨어졌어. 근데 다시 제자리 돌아와.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냥 포기할 것 같은데. 어차피 다시 힘들어. 떨어질 거 포기한다. 성현이는 뭐 포기하지 않을까요? 너도 포기할 거다. 재하는 몇 번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계속 그 힘든 일 해서 얻는 건 없는데 음, 계속해서 그 일에 도전해야 되잖아요. 준호. 음, 저, 그 블로그 이어폰을 빼버려갖고 잘 못 들었거든요. 한번 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 시지프스 신화에서 지금 보면 예림이하고 성현이하고 재하하고 포기 굴렀는데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거면 그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는데 아까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어떤 그런 마음들은 그게 굴리는 게 내 운명이라는 거야. 내가 바라는 거야.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야.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들은 여러분 앞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 그럼 여러분이 그 문제를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 그래서 그 문제 해결됐다 싶어. 그럼 끝이야? 여러분 어떤 문제 해결되면 그냥 끝나? 이제 문제가 없어? 또 다른 아니요? 문제가 또 생겨.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게 결국 바위가 다시 뭐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굴러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또 뭐 하기 위해서? 또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또 뭐야? 또 발버둥 치는 거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참 그 어리석은 거 아니냐? 그러니 난 그거를 그만두겠다. 어차피 문제 해결해봤자 또 생기는 걸.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바위를 굴리는 거를 어디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목표로 삼으면 이 도달하는 행위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야. 어떻게든 빨리 도달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굴리는 행위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굴리는 거 그 자체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어떤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고 그 자체를 그냥 나는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들,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뭐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다른 또 다양한 해석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우리 그 예림이가 반딧불이라는 시를 아, 가지고서 해석을 했는데, 자, 선생님 책으로는 14쪽인데 거의 앞부분에 있겠지. 반딧불이라는 시 우리 예림이가 한번 낭송해 주겠습니다. 반딧불. 가자, 가자, 가자. 숲으로 가자. 달조각 주우러 숲으로 가자. 금은밤 반딧불은 부서진 달조각. 가자, 가자, 가자. 숲으로 가자. 달조각 주우러 숲으로 가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림이의 해석을 듣고, 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라고 처음 들어봤어. 예림이처럼 해석하는 사람 처음 들어봤어. 근데 그 해석이 참 그럴듯해. 그래서 예림이의 해석은 뭐였던 거야? 달을 뭘로 봤던 거야? 독립에 대한 희망. 독립에 대한 희망, 그 자주국가. 근데 그 자주국가의 이상이 일제에 의해서 뭐였다는 거야? 조각났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부서진 달조각을 주우러 가자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독립의 열망을 표현한 시다라는 식으로 이제 예림이는 이 시를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현이는 이 반딧불이라는 시를 어떻게 해석했어? 음, 몇 쪽이라고. 선생님 책으로는 14쪽이야. 너네 책으로도 뭐 앞이겠지. 14쪽이요. 너네 책으로 반딧불 맞죠? 어, 음, 자, 정신 차리고 수업 따라오자. 재하는 반딧불이라는 시 어떻게 해석했어? 반딧불, 반딧불 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너도 예림이 같은 생각을 했어, 이 시를 읽으면서? 뭐,
그런 생각을 안 했고 그냥 뭔가 살짝 반딧불을 현재는 볼 수 없으니까 그냥 이게 옛날에 쓰여진 시니까 뭔가 반딧불에 대해서도 묘사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뭔가 살짝 그 예림이처럼 생각하진 않았어요. 준호, 반딧불 본 적 있어? 네, 본 적은 있죠. 반딧불 어디 봤어? 반딧불. 아니요, 딱히 보지는 못했어요. 반딧불 본 사람? 그래요. 석현이 어디서 봤어, 반딧불? 저 그 할머니 집 가가지고 보이던데 한 마리. 할머니 집에 반딧불이 있어? 야, 아니 그 시골 할머니, 쪽이라서 어? 시골 쪽이라 가지고. 그래, 그래. 쌤이 여러 분만 했을 때는 반딧불을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반딧불을 볼 만한 곳들이 거의 사라져서, 심지어는 요즘에 대전에서 가까운 여러분들 아마 스키장으로 더 많이 알고 있겠지? 무주에 가면 반딧불 축제를 따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반딧불, 어? 요게 이제 반딧불이거지. 어? 음, 반딧불, 요게 반딧불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반딧불이, 그 반딧불 축제에서 반딧불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목이 반딧불인데, 여기 보니까 달 조각을 주우러. 달 조각이 뭘까? 응? 달 조각이 뭐야? 반딧불 빛, 반딧불. 그러니까 이 시인은 반딧불을 뭘로 생각한 거야? 별 조각. 달 조각으로 생각한 달 거야. 조각.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그 비유법에서 은유법이래, 은유법. 은유법. A는 B다. 라고 해서 달 조각은 반딧불이다. 어? 그럼 왜 달 조각이 반딧불이야? 반딧불이 왜 달 조각이야? 빛이 나니까. 빛이 나니까. 근데 그 빛이 나는데 밤에만 빛이 반딧불이 나니까. 아주 뭐해? 약간. 작잖아. 그러니까 달이 부서져가지고 그 조각 난 거라고 생각한 거야. 시인은. 그래서 근데 이거 보니까 금은밤이 뭐야? 금은밤이. 금음달 네, 제일 그리고 얇은 달. 금음달이 제일 얇은 어떤 그런 달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이 변하잖아. 한 달 단위로. 그래서 네. 초승달부터 시작해서 상현달, 우리가 보통 반달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러다가 보름달 됐다가 다시 이제 하얀 달, 반달 됐다가 요 금음달. 그다음 다시 이제 삭으로 됐다가 다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초승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금음달. 그럼 왜 하필 금음달이라고 얘기했던 걸까, 이게? 제일 얇으니까 어두운, 어두우니까 반딧불이 더 빛나는 거고. 금음달이니까 이 시인은 달이 이렇게 있었는데 금음달만 남기고 나머지 달은 다 뭐 한 거야? 떨어진 떨어진 거야. 부서진 거야. 그래서 그게 뭐가 됐다는 거야? 반딧불이 반딧불이 됐다는 거야. 그냥 누구다운 발상이야? 신 시인다운 발상이야. 애들 생각이야, 애들 생각. 왜 우리가 비가 옛날에 그 뭐야, 비가 왜 내린다고 그래, 할머니들이. 애기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응? 하나님이 뭐 한다고 그랬어? 비 내리면. 오줌 싸는 거라고 해서 오줌 싸는 거. 그러니까 비 내리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줌 싸는 거다. 번개 치는 거는. 응? 하나님이 화나가지고. 뭐 스파크가 일어나 싸우는 거다. 뭐 부딪혀갖고 뭐 싸우는 거다. 그래서 천둥소리 하나님이 노예갖고 막 소리 지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자연현상을 뭐 해야 되는데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 보니 그렇게 설명한 거야.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뭐야? 그게 과학이었다는 거야. 지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근데 그게 과학이었다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이 반딧불이라는 시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두 가지지. 하나는 정말 시인이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저 반딧불은 도대체 어디서 저 불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러다가 저 달이 달 조각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이 시인이 바로 그런 동심, 어린이였던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 시는 그냥 그런 시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바로 예림이 같이 이 달은 자주국가, 독립국가였고 그 자주와 독립이 산산이 부서진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독립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열망 이런 걸로 그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 해석이 우리가 들어봤을 때 말이 되면 좋은 해석이고 너무 터무니없으면 엉터리 해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에는 밤 제일 마지막이지. 자, 대기 쪽 별해는 밤인데 지난번에 쌤이 별해는 밤 그 이 노래로 만들어진 거 들려준 적 있지 않니? 노래 잘 들려준 모르, 적 없어? 기억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 그거 안 들어봤어? 네. 네. 계절이 지나간 하늘에는 헐, 뭐야.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진 별 이제 다 못되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불이 무성할 거다. 자, 요 별 해는 밤이라는 거가 이제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어디가 스킵된 거 알아? 어느 분이 빠져 있는 거 알아? 네. 두 번째 페이지. 뭐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요 부분부터 그 사이가 이제 생략되고 그러니까 처음 부분하고 끝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라고 한 부분들. 그래서 북간도가 어디야? 북한도 저 위쪽에 그 뭐 백두산 쪽에 있는데요. 어, 근데 조선족 거주하고 있는 그쪽이 북한도.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나라 지도이면 이 일제 침략기나 이런 때에 일본인들이 이제 와서 저기 하니까 이 살기가 힘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요 땅으로 사람들이 뭐 한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너간 거야. 이 땅이 그 당시에 좀 이렇게 비어 있는 어떤 그런 땅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제 사람들이 개척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았던 거지.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나라에서 살기 힘들어진 어떤 그런 사람들 일제를 피해서 이렇게 이제 북간도로 간 거고 북간도의 이 명동촌
명동촌이라는 곳에 바로 뭐야? 누가? 윤동주 스님이 고향이 거기야. 윤동주 쌤이 고향이. 그래서 윤동주 쌤에게 익감도 이런 부분들은 바로 고향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시가 이제 아까 제아가 봤을 때, 일제 침략기 어떤 그런 아픔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에는 밤이라는 이 시도 상당히 또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시들 중에 그 윤동주 시의 대표적인 시로 손꼽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성현이 씨가 아까 눈 오는 지도 네. 선생님 책으로는 88쪽인데 자, 눈 오는 지도 에서 아까 성현이는 어느 부분에서 그 이게 일제 침략기의 어떤 그런 아픔이 표현된 시라고 생각했다는 거였지?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홀로리 가는 것이냐, 이거. 정말로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세월이 가는 것이냐? 음, 그래서 이제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그 순이가 떠나는 부분, 이렇게 떠나 보내야 되는 안타까움들, 이별의 아픔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어떤 그런 시인데 이 시에 대해서 성현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잃어버린 역사처럼 호로리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 잃어버린 역사가 바로 우리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김으로써 그 기간이 결국은 잃어버린 역사다라는 식으로 우리 성현이가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라면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에 대해서 그 이야기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꽃 사이로 발자국을 치다 나서면 1년 12달 한양 늘이지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리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절절한 어떤 그런 아픔들이 또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시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제 침략기 아픔이 더 잘 드러나 있는 시는 고향집이라는 시. 선생님 책으로는 38쪽이에요. 여러분 책으로는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38쪽이고 아마 그 근처일 거야. 고향집. 자, 준호가 고향집이라는 시 찾았으면 낭송해 보겠습니다. 36쪽이다. 준호, 그냥 집 헌집 진짜 끌고 나 여기 왜 왔노? 두만강을 건너서 쓸쓸한 이 땅이 남쪽 하늘 저 밑엔 따뜻한 일구야. 내 어머니 계신 곳 그리운 그 고향집. 자, 왜 쌤 이 시가 일제 침략기와 관련 있는 시 그리고 그 아픔이라고 얘기했던 걸까? 음, 그 전쟁 때문에 그 잃어버린 가족이 많아갖고 두만강을 건너서 두만강이 어디 있는지 알아? 한쪽에 있지 어? 않아? 북한 그 쪽에 있지 않아요? 어, 중국이나. 두만강이 그 경계야, 경계. 우리나라 그 경계가 압록강이라는 강이 있고 두만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요쪽이 두만강. 그래서 이쪽이 이제 이거 압록강은 이쪽이고 그 압록강은 서해로 흐르는데 압록강 여기가 백두산 정도 되는 데고 압록강이고 두만강 있고 해서 그 경계인 어떤 그런 분들이 두만강 건너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요 간도지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집신자 끌고 헌집신 왜 하필 헌집신자 끌고 올까? 헌집신장이 상징하는 바가 뭘 것 같아? 멀리 걸었던 길. 멀리 걸어왔다. 멀리 걸어왔다는 걸 뜻하기도 하고 가난을 뜻하기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하늘 저 밑에 따뜻한 내 고향에서
이 아까 말했듯이 그 일제에게 밀려서 일제에게 빼앗겨서 이 뭐야 간도로 만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 민족들의 어떤 그런 아픔들 이런 것들을 표현한 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98쪽 선생님 책으로는 98쪽에 슬픈 족속이라는 시가 있어. 슬픈 족속 여러분 책으로는 뭐 98쪽 근처일 거야. 슬픈 족속 성현이가 한번 낭송해 주죠. 찾아서. 슬픈 족수.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친 발을 걸리우다.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고 흰 띠가 가는 허리를 질끈 동이다. 알겠다. 선생님이 왜 이 시를 일제 침략기하고 연결시키고 있을까? 왜 그럴 것 같아? 음, 자, 우리나라를 그 부르는 말 중에 우리나라가 땡땡민족으로 부르는 말들 중에 어떤 말들이 있는지 혹시 알아? 땡땡민족. 우리나라 보고. 우리 한민족을 보고 뭐라고 불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무슨 민족으로 불러? 우리나라 사람들을.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요즘들은 배달의 민족 하면 여러분들 그 음식 배달하는 거 생각하는데 원래 그 배달의 민족이 그 배달이 그 결에 우리나라를 말하는 뭐 박달나무 밑에서 뭐 이렇게 그 시작되었다 해서 그 배달의 민족이었는데 그 배달을 뭘로 이제 이 음식 배달하는 걸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기막히게 잘 지은 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어떤 상징을 그 음식 배달하는 걸로 뭐 해버린 거야? 바꿔버린 거잖아.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불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을 쓰고 또 우리나라 민족을 부르는 말 중에 백의 민족이라는 혹시 들어봤어? 아, 백의 민족. 자, 제가 백의 민족이 뭐야? 백이요? 그 백의 사람들이 민족. 어, 흰색 옷을 많이 입어서, 흰 옷을 즐겨 입은 민족이라고 해서 백의 민족이야. 그럼 백의 민족이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해, 준호? 대의민족이 상징하는 바, 어, 예림이 음, 백의 민족이 상징하는 바가 뭐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순수하거나 음, 단정한 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백의 민족이다. 우리는 백의 민족이다 할 때 자랑스럽게 얘기했어. 하나, 지금 말한 대로 순수하다. 흰색이 주는 게 순수하다. 깨끗하다. 평화를 사랑한다. 정결하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백의 민족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어. 근데 백의 민족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왜? 일제시대 그거 네, 때문에. 일제시대 때문에 또 그 일본이 어, 너무 화려한 어. 옷 말고 그냥 흰색 옷만 입으라고 했지 않나. 그래서 백이민족이 부끄럽다고 하는 이유는 백이민족이 결국은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흰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게 뭐 가난이 자랑이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단지 염색 기술의 부족해서 흰 옷을 입은 건데 거기다가 너무 뭘 부여한 거다? 의미 부여를 한 거다. 너무 의미 부여를 한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난해가지고 자기가 옷을 하나만 입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지구를 사랑하고 막 미니멀리스트고 막 단순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막 이러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이 뭐였던 거야? 가난해가지고 옷 사 입을 돈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옷을 못 입었던 거야. 근데 그거의 진실은 과연 뭐냐는 얘기야. 어쨌든 왜 쌤이 지금 백이민족 얘기를 하는 걸까? 슬픈 족소 얘기하다가 여기 슬픈 족속에서 응, 이 주인공이 그 응. 하얀색으로 이제 다 묘사되고 있으니까. 그렇지. 흰 수건, 흰 고무신, 흰 저고리, 흰 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것들이 결국은 이게 우리 민족의 이야기 아니겠냐. 우리 민족의 아픔을 표현한 그런 시 아니겠냐라고 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게 일제침략기 아픔을 표현한 시라고 연결질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본 거야. 하지만
이거를 우리 민족이라 안 보면 그냥 이 시 자체로 해석하면 그냥 뭐 아까 그 반딧불이를 그냥 달이 없는 걸 보고 반딧불이를 달 조각이라고 그냥 해석한 거예요. 그 반딧불에 관한 시다라는 식으로 그 자체로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를 이 시 자체로만 보면 뭘까 그냥 보면 이 시가 누구 이야기야? 어, 흰 우리, 수건 검은 네. 머리 두르는 사람, 흰 조거리 치마 슬픈 몸짓 가리는 사람, 흰기가 가는 허리를 질끈 동인 사람이 누구야? 조선의 여자. 그 조선의 여자들, 조선의 여자들. 그러니까 조선의 여자들의 험난한 삶, 고된 삶, 아픈 삶을 뭐해? 노래한 그런 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이해가? 네. 이런 식으로 그 시라는 부분들이 그 시라는 것들은 시인이 그 시를 쓰는데 뭐 시인의 물론 의도도 있어. 근데 그 시인의 의도 외에 이것들이 확장성을 갖는다는 거야. 어? 우리가 그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봤나 보지? 그 신영권의 시 중에 30cm 자를 뭐 산가다인가 이런 시 혹시 본 기억 있어? 그 30cm 자에 대한 기억인데 원래 30cm 자는 원래 뭐 하는 거야? 자는 왜 길이를 사? 30cm 자를 뒤에 잘라고. 길이 재려고 산단 말이야. 근데 그 자 가지고 때로는 뭐야? 야 너 손바닥 대하고 자로 손바닥 때리잖아. 헐. 그 자 가지고 때로는 뭐야? 건지면 등 막 긁잖아. 어? 그 자 가지고 뭐 쟤하고 성현이하고 막 야 야 야 하면서 막 칼싸움 하잖아. 어? 이런 식으로. 그럼 원래 그 자 만든 사람이 이거 칼싸움하라고 만든 거야? 아니죠. 이거 손바닥 때리라고 만든 거야? 그건 아니잖아. 원래 자 만든 사람의 의도는 길이재라고 만든 거잖아. 하지만 그거를 산 사람은 길이도 재지만 다르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고. 마찬가지로 시나 이런 문학 작품도 그 시인이 그 시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바가 있어. 근데 그 표현하려는 바와 하지만 그것에 관해서 또 읽는 독자들이 나름의 제각각 해석하는 바들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자, 성현이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보면, 70쪽에 서시, 80쪽에 코스모스, 86쪽에 길, 그리고 이 92쪽에 별에는 밤. 이 시들의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 이제 그 부끄럽다, 부끄러운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 건데, 윤동주 시인은 이제 찾아봤는데 이거 말고도 뭔가 다른 시들에서도 부끄럽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뭔가 이유 같은 게 딱히 있을까? 예래부터 한번. 음, 약간 좀 겸손하게 지내야지 뭔가 뭔가 윤동주 시인은 그냥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안, 제가요? 음, 음, 나는 뭔가 살짝 나라리 빼앗긴 치욕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부끄럽다라는 뜻을 많이 쓴 것 같아. 준우는. 음, 난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74쪽의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이제 우물 속에 자신을 보고 이제 밉다고, 아니, 좀 밉다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어, 이제 윤동주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밉지만 가렵다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 이번엔 제아부터. 잠깐만, 좀만 더 생각해볼게. 준호는. 준호야. 질문 한 번만 다시 말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이 윤동주가 우물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을 밉지만 가볍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무엇일지 라는 질문이었어. 음,
한번 생각해 볼게. 예림이는 음, 약간 그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자신의 표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섰는데, 약간 그런 자신의 모습이 가여워서 그런 게 아닐까. 내가 다시 생각한 거 있어. 어, 뭔가 살짝, 뭔가 자신의 생각이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자기에 대한. 뭔가 자기가, 예전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뭔가 자기가 미워졌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도 미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가여워진 게 아닐까. 네, 저 여기까지. 쌤이 성현이가 진행하는 거 보고 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현이가 그 진행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주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진행들, 쌤도 별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점들을 얘기해서 성현이 덕분에 쌤님이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자, 성현이가 지금 얘기했듯이 이 윤동주라는 시인에게 그 부끄러움이란 도대체 뭐냐?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쌤님이 서시 얘기할 때 많이 얘기했었지.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들이 도대체 뭔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보통 보면 우리가 시인들을 얘기할 때 시인은 천재다. 천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발상들을 막 해내는 거야.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재라는 게 뭘 많이 외우고 이래서 천재가 아니야. 천재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천재라고 그러는 거야. 새로운 발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시인들이 우리들 보통 사람의 어떤 그런 눈이 아닌 상식적인 어떤 그런 눈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에서 시인은 천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또 하나, 시인들은 이른바 감성이 뛰어난 사람들,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 아주 시인들은 대부분 예민한 어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시인들은 좀 되게 괴짜처럼 보이기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시인들이 그래서 그 시대의 아픔을 막 절절히 느낀다는 거야. 그 아픔을. 그러다 보니 그 시인들이 예를 들면 우리 이 참사를 둘러싸고 이거를 나의 잘못으로 느끼냐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죽음이 여러분의 잘못을 느껴? 근데 보통 사람들은 느끼지 않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국가의 잘못이라든가 책임자를 처벌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이성이 발달하고 행동에 나서는 사람이야. 근데 그들의 죽음 앞에 그걸 자기의 아픔으로, 자기의 잘못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뭐 시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그런 쪽으로 더 예민하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른바 영성이 발달한 사람들,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신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인들이 되는 거지. 반면에 예술적 감각이 더 발달한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신체적 그 특징, 이런 것들이 더 뛰어나왔던 그런 사람들, 발달하는 사람들이 있다시피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시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예민한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이 자화상이라는 거, 자화상이 뭐야? 준호. 자화상, 어, 까먹었어요. 예림이, 자화상이 뭐야? 자기 자신을 그린 것. 그 자기 자신을 그린 그림이 자화상이지, 준호야. 아, 준호, 네가 너를 그리면 자화상. 준호, 네, 네가 재하를 그리면 뭐야, 그거는? 어, 네, 준호, 네가 재하를 그렸어. 그럼 그건 뭐야? 인물어. 인물화 또는 음, 초상화. 초상. 아, 초상이라고 해요, 초상. 그 자기 자신은 그 자화상인데, 여기 시에서 왜 윤동주 시인이 가엾었을까? 왜 윤동주 시인이 그랬을까를 우리 모르지. 어? 왜 윤동주 시인이 미웠을까라는 부분들은 모르지. 그런데 너희들도 혹시 아침에 세수하다가 거울 보면 예림이가 예쁘네. 야, 잘났어. 이런 생각이 들다가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들다가 또 어떤 때는 도대체 너 왜 태어났니? 속상해. 이런 마음이 들다가 그런 적 없어, 예림아? 있어요. 어. 선생님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늘 뭐해?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뿌듯해. 이 정도면 괜찮지. 근데 어떤 때는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내 자신이 한없이 막 속상해. 나는 왜 이 모양인지. 이렇게 뭐하는 고민하는 그런 모습 그 자체가 나인 건데 그런 모습들을 바로 이 시인은 그냥 이렇게 고민하는 나. 그러다가 그 나를 또 안타까워하기도 하는 그런 나. 그런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준 것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예림이. 어, 내 책으로는 68쪽에 둘 다라는 시가 있거든. 여기에서 바다와 하늘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바다와 하늘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한 이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자, 둘 다라는 시입니다. 선생님 책으로는 70쪽이고 예림이 책으로는 68쪽이고 또 여러분 책으로는 몇 쪽인지 모르겠네. 음. 제아 먼저. 뭔가 바다랑 하늘의 색깔이 비슷한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근데 하늘은 힘을 뱉어도 어차피 하늘은 만져지는 게 없으니까 잠잠한데 바다는 살짝 물 같은 게 퍼지는 거? 성현이는? 어, 질문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이 시에서 바다와 하늘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음, 잘 모르겠어. 준우는? 음, 나도 잘은 모르겠어. 나는 이 시에서 약간 바다도 넓고 하늘도 넓고 둘 다 푸르기도 한데, 바다는 돌을 던지면 그 돌을 맞을 수 있는데, 하늘은 약간 침을 뱉어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간 의문이 들었어. 그러면 이 책에서 60쪽에 기왓장 내외라는 시가 있거든. 이 시에서는 이 글자 수에 맞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윤동주 시인이 의도를 하면서 왜 이렇게 썼을까? 준호 먼저. 그래도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고. 여기서 그 글자 수에 맞게 쓰여져 있거든. 어, 그럼 이거를 윤동주 시인이 왜 이렇게 의도를 하면서 썼을까? 이 글자 수를 맞추면서. 음, 제가 먼저 생각해 볼게. 성현이는 무슨 시에서? 기왓장 내외 선생님 책으로는 62쪽이고 예림이 책으로는 몇 쪽이라고? 60쪽이요. 60쪽이고 그 근처에 있겠네. 잠깐만, 나 찾아볼 동안. 그러면 제아 먼저. 음, 나는 이게 하늘이랑 바다에서 뭔가 살짝 바다는 벙글 하늘을 잠잠 이전에만 바다에 돈 던지고 하늘에 침 뱉고라는 구절이 나오잖아. 다른 건 다 비슷한데 뭔가 살짝 그런 게 다르다는 뜻 아닐까? 재하야, 정신 챙기자. 네? 정신 챙기자고. 왜 흐름을 안 따라오니? 예림아 화나지? 지금 둘 다 얘기 끝났어. 헐, 진짜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기왓장대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책은 62쪽, 예림 책은 60쪽. 죄송합니다. 그러면
준호 다시 생각해 본 거 있어? 음, 음, 난 잘 모르겠어. 그럼 성현이는? 음, 글쎄, 딱히 의미라고 하면 잘 모르겠고, 뭔가 좀 원래 그냥 시적인 그런 표현 아닐까? 재아는? 지금 여기 아까 지문을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이게 왜 똑같이 써졌는지 물어보는 거지? 음, 뭔가 기와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있는 거를 표현한 게 아닐까? 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기와장 내외 원래 시에는 이른바 우리가 정형시라는 게 있고 자유시라는 게 있습니다. 정형시에서 시의 그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뭐 3, 4쪽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 한다던가 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3, 4, 3, 4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에 시의 그 운율을 맞춰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우리가 보통 정형시라고 얘기하고 그것들을 이제 파괴하고 그걸 맞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려운 말로 내재율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 안에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 글자 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시 안에 운율을 맞추는 어떤 그러한 자유시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를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 시는 이제 435, 435로 맞추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왜 그랬냐라는 부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라는 것들이 갖는 그런 특성을 살려서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이 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기와장 내외가 뭐야? 왜 내외가 뭔지 알아? 내외가? 안팎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안팎. 또 내외지간이다. 내외는 남편과 아내를 뜻합니다. 내외가 지금 성현이가 말한 대로 안과 밖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안사람, 제 안사람입니다. 우리 바깥 양반입니다. 안사람은 누굴 보통 말해? 아내, 아내, 부인. 바깥 사람은 바깥 양반은 남편, 남편, 남자를 얘기하는데 그걸 내외라고 내외지간이다. 부부를 일컫는 다른 말이야. 옛날에는 그 성 역할 관계가 안사람, 여자는 좀 집안일을 하고 남자는 바깥일을 하고 뭐 이런 데서 이제 유래됐겠지. 그래서 기와장 내외는 결국 기와장 부부라는 뜻이야. 근데 왜 기와장 부부인지 알아? 기와가 암기와 수기와 있는 거 알아? 네, 기와 종, 알아요. 어? 자, 기와 종류, 기와가 지붕 위에 기와 지붕 위에 이렇게 덮는 거잖아. 여기 중에서 요거 있죠, 요거. 가운데 있는 거, 요 가운데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이게 뭐야? 응? 그리고 요 밑에 암수, 요렇게 돼 있는 거. 그러면 수, 요렇게 수. 오목한 게 여자, 암퀴와. 볼록한 게 수퀴와. 이해가? 네. 그래서 요 암퀴와 수퀴와가 요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요런 식으로. 요게 이제 우리가 수막세라고 하는 거야. 겉에 수퀴와를 마지막에 가서 뭐 해주는 거? 막아주는 거. 그래서 기와집은 뭐 기와집 자체가 요런 식으로 그 암퀴와 수퀴와가 이렇게 뭐야? 번갈아가면서 요게 이제 수막세, 요 큰 게 안막세, 요렇게 이제 돼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요걸 이제 기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내외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암기와 여기가 뭐야? 수기와. 스키와.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기와 지붕을 이렇게 뭐 한 거다? 표현한 거다라고 볼 수 있어. 기와 지붕에 비 오는 날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것들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기와 집에서 사는 부부의 이야기. 그 기와 집에 사는 부부가 잃어버린 외아들 잃어버리고 아름다운 옛날을 추억하고 뭐 그런 그 기와 집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와를 통해서 표현한 건지 아니면 그 기와들을 의인화해서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인지 그 부분들은 이제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예림이가 말한 둘 다라는 시에서는 이것도 보면 바다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고 삼삼 이게 부분들로서 글자 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 마치 물론 뒤에 가서는 아니지만 근데 여기는 오히려 시가 형식이 바다와 하늘 대꾸를 이루어가고 계속 바다 하늘 바다 하늘 바다 하늘 바다 하늘 요게 이제 오히려 이 시가 갖는 어떤 그런 특징들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요 시에 대해서 두 가지야. 하나 성현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거야. 근데 성현이가 워낙 스타다 보니까 스타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뭐 하는 거야. 해석을 막 하는 거야. 그럴듯하게. 제가 이래서 막 한 거다. 사실 성현이는 뭐해? 아무 생각 없이 한 건데. 이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성현이가 정말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갖고 한 거야. 근데 그게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인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인지는 사실 우리가 알기가 뭐해? 어려워.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막 뭘 해석하려고 막 든단 말이야. 근데 때로는 의미가 없는 걸 의미를 막 부여를 하려다 보니까 아주 골치가 아파. 알 수가 없어.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시도 그냥 애들이 보니까 바다하고 하늘이 그렇더라. 라는 바다와 하늘의 모습을 보는 걸 그냥 그대로 표현한 것. 그럼 그 순간의 장면을 붙잡아서 쓴 시라고 할 수도 있어. 단순하게. 근데 이거를 그것이 아니라 좀 더 뭐해? 의미를 부여한다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라는 거지. 그래서 하늘의 침뱉고라는 부분들도 선생님들이 도대체 하늘의 침뱉고 이게 도대체 뭐냐는 얘기야. 야, 준호야, 네가 하늘에 침뱉으면 어떻게 돼? 다시 떨어져갖고, 다시 떨어져갖고 어디에 떨어져? 저한테 맞겠죠. 그리고 네 얼굴에 떨어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제 얼굴에 침뱉기라 누워서 침뱉기라는 말 있잖아. 누워서 침뱉으면 자기 얼굴에 떨어지겠지. 하늘에 침뱉으려면 이렇게 하고 침뱉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자기 얼굴에 떨어지겠지. 그래서 이 하늘에 침뱉고 하늘에 잠잠은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침 뱉는다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하나는 진짜 여러분 입에 있는 침을 뱉는 거야. 또 하나는 침 뱉는다라는 거는 지 조상한테 침 뱉는 거다. 지 얼굴에 침 뱉는 거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알아? 어? 지 어, 얼굴에 침 하늘에 뱉는다라는 게 억칠하는 거다. 먹칠하는 거다. 그 먹칠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되게 창피하게 온 거 그러지. 창피하게 하는 거다. 욕하는 거다. 욕하는 거. 자기가 자기를 욕먹이는 거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 하늘에 침 뱉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에이 하고 이제 땅에다 침 뱉는다는 거야. 기분 나쁜 일 있을 때, 더러운 일 있을 때, 아니면 어떤 나쁜 사람들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그 집에 침 뱉어준단 말이야. 그 사람을 경멸하는 거야. 멸시하는 거야. 그러면 하늘에 침 뱉는다는 거는 우리가 하늘에 대고 뭐 한다는 거야. 욕한다는 거야. 근데 하늘에 대고 욕을 했는데 욕해도 하늘은 뭐 하다는 거야. 미동이 없다. 미동이 없다. 잠잠하다는 거야. 그냥. 바다에 우리가 돌 던진다. 돌 던진다는 의미도 그냥 돌을 던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왜 그 예수님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 그 사마리아 여인, 죄 지은 사마리아 여인을 사람들이 그 당시 율법에 따라서 뭐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럴 때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 죄 없는 자가 돌을 쳐서 저 여자를 죽여라. 그래서 우리가 돌을 던진다는 어떤 그런 의미는 죄인을 형벌한다, 벌 준다는 어떤 그런 의미야. 그래서 바다에 돌 던진다라는 의미는 바다에 원망한다는 거야. 이따 뭐 한다. 하지만 바다는 오히려 번글이라는 거야, 번글. 그 얘기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자연을 상대로 욕하고 뭐하고 해도 자연은 늘 뭐라는 거야?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발버둥 쳐봤자, 인간들이 뭐 어떻게 해봤자, 그냥 그거라는 거야. 어? 준호가 저 산에 가갖고 뭐, 야, 어쩌고저쩌고 막 아무리 고함 쳐봤자, 메아리나 울릴 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연은 그냥 의연하게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거야.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물론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겠지.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한데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바다와 하늘의 그냥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자, 준호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제아가 질문한 게 제 거랑 겹쳐갖고,
그래서 오늘은 어떨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강화도 서양함대와 흥선대원군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두 가지, 하나 흥선대원군에 관한 전기문 뭐 이런 성격도 좀 갖고 있고, 근데 그거보다는 그 흥선대원군이 살았던 근대 시대의 어떤 그런 조선 말의 어떤 그 역사서의 성격이 더 강한 그런 책인데, 강화도 서양함대 흥선대원군 책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